그날 저는 형사님의 볼펜이 나무 책상을 딱, 딱, 딱 두드리는 소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소리는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마치 제 심장을 직접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제 앞에는 지난 몇 년간 가족이라 불렀던 세 사람,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조서를 내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서 씨, 어젯밤 사고를 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본인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원하듯 시누이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향해 재촉과 두려움을 동시에 담아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참고 그들을 대신해 침묵하고 그 가족이 저지른 모든 일을 대신 짊어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시어머니, 다시 한번 제가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미간은 명령하듯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집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 우리 집,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7년간의 며느리 노릇 동안 단 하루도 제가 그 우리 집에 속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사님이 질문을 한 번 더 느리고 명확하게 반복했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등 뒤 세 사람의 무거운 숨소리만 남은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리고 제 휴대폰을 형사님 쪽으로 살며시 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시누이는 입을 떡 벌렸으며 남편은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사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나긴 세월 끝에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서서 그 말을 하기까지 저는 어둠과 굴욕, 인내로 가득 찬 기나긴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조사실에 들어오기 전 저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그들 가족의 모든 짐은 내 어깨에 지워져야만 하는가? 왜 며느리는 침묵해야만 하는가? 왜 여자는 희생해야만 하는가? 이 이야기는 몇 달 전 평범해 보였던 어느 저녁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가족이 저를 더 잘 대해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그때, 그 저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 올해 30입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미디어 회사에서 콘텐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아주 한가한 편은 아니지만 제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기엔 충분했습니다. 제가 최고는 아닐지라도 저는 항상 제 일에 진지했고 성실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커리어와 가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제가 꿈꾸던 평범한 삶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지우는 자동차 정비소의 기술자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거의 2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지훈 씨는 과묵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컴퓨터를 고쳐주었고 제가 깜빡 잊고 온 수첩 하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왔으며 그저 평범한 백반 한 끼를 같이 먹기 위해 제 야근이 끝나기를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혼 직후 변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족,
즉 시어머니와 은퇴하신 시아버지, 그리고 막 전문대를 졸업한 시누이 유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층 집은 그리 작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명령하는 소리, 시누이의 말대꾸하는 소리, 볼륨을 최대로 키운 TV 소리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에는 혼란스러움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하게도 제가 잘 맞춰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집안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결정하고 대화보다는 남에게 소리치는데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질하는 버릇이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그녀는 제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새아가,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넌 굴러온 돌이야. 잘 맞춰 살아. 굴러온 돌이라니. 저는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외부인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말씀이 다 옳다는 듯이 그 침묵이 훗날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누이 유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싫어하진 않았지만 잔심부름을 시킬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언니가 빨래를 더 깨끗하게 한다며 빨래를 맡기기도 하고 자기는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며 점심을 차려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설거지, 마당 쓸기, 빨래, 저녁 식사 준비까지 집안의 모든 일이 당연하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나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여자잖아. 그런 일은 당신한테 더 잘 어울리지. 어울린다고. 저는 마음속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산 지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사람. 저는 갈등을 처리하는 사람. 저는 시어머니의 이웃 험담을 들어주는 사람. 유진이의 친구들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 심지어 지훈 씨의 월급이 적다는 푸념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밥상에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젓가락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가족 대화에서 저는 항상 소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시고 남편도 이해해 주고 시누이도 변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순진하고 어리석은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은 끝없는 쳇바퀴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점점 더 어머니에게 의존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시어머니는 유진이 시집갈 때 줄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엄마는 동생 챙겨주고 싶은 것뿐이야. 하지만 저는요, 우리의 작은 가정은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점점 더 게을러져서 아침에는 점심때까지 자고 오후에는 놀러 나가고 저녁에는 어지럽힌 옷가지를 제가 치우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짖기는커녕 아직 어려서 그래. 민서 네가 언니니까 좀 챙겨줘라.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들의 모든 실수는 이유가 있었고 저의 모든 어려움은 책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이 펄펄 끓어 침대에 누워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만 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아파도 밥은 먹어야지. 일어나서 죽이라도 끓여. 그날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훈 씨는 그걸 보고도 그저 조금만 참아. 엄마 곤란하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 감정은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제가 침묵의 달인이 된다면 삶이 더 쉬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게으름뱅이였던 시누이 유진이가 노는 것에 빠져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그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그들이 지난 7년간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진짜 얼굴을 드러낼 줄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제 결혼 생활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처음부터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울음을 터뜨릴 만큼 아픈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익숙한 일들이 반복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져 한 사람을 달아 없어지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보통 아주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중 가장 먼저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밥을 하고 계란을 삶고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우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뜨거운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충분히 뜨겁지 않거나 찻잎 종류가 다르면 매우 불쾌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눈치가 없으면 나중에 고생만 한다. 지훈 씨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밥 한 그릇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잘 잤냐거나 오늘 피곤하지 않냐고 묻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거의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더러운 옷은 욕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어떤 날은 소파 위에 그대로 벗어두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래. 네가 좀 치워주면 되지. 안 될 게 뭐람.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다시 정신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의 밥상은 늘 사람이 많았지만 웃음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온갖 지적을 했습니다. 국이 너무 짜다, 나물이 싱겁다, 생선조림이 덜 익었다. 유진이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가끔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반찬이 이거야. 지훈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변호가 필요할 때 항상 침묵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퇴근하자마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몸이 안 좋은데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 시어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유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밥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집에서 언니가 제일 한가하잖아. 그 말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그런데 그들 눈에는 제가 한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반항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가 하는 일들은 도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프로젝트를 급하게 마무리하느라 퇴근이 늦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도 안 해놓고 이제야 기어 들어와? 제가 해명하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시간 관리도 못하고 나중에 시댁이 혹독했다고 탓하지나 마라. 지훈 씨는 거기에 서서 저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제 집 한가운데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돈 문제 또한 저를 지치게 하는 굴레였습니다. 제 월급은 생활비, 공과금, 식료품비, 집안 살림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지훈 씨의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대신 맡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우리 부부가 쓸 돈은 일부 남겨두는 게 어떻겠냐고.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내 아들 돈은 내가 관리해. 며느리가 어디서 돈 계산을 하려고 들어? 지훈 씨는 그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라니 저는 그 우리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옷, 신발,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기, 친구들과의 모임. 한 번은 그녀가 새벽녘에 얼굴이 새하얘져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쏘아붙였습니다. 내일인데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단다. 네가 돈 좀 빌려줘라.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서.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주지 않으면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뒷감당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사람도 저였습니다. 한 번은 유진이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퉜습니다. 그 집 사람이 찾아와 따지자 시어머니는 저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말 좀 해봐라. 여자들끼리 말이 더 잘 통하겠지.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대신 사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 눈에 제가 감정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그림자이자 쿠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지훈 씨 옆에 누워 마음속의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을 열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가 또 저더러 예민하다고 철없다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변호해 준 적 없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굴레는 매달 계속되었고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은 점점 공허해졌지만요. 저는 제가 영원히 이렇게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든 집안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집안일이 매일 제 육체를 갉아먹는 것이었다면 결혼 생활에서 사람을 가장 절망시키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부양하면서도 발언권조차 없는 느낌이라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의 돈은 지훈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많든 적든 모두 시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미래를 위한 대비, 아들을 위한 저축이라 불렀고 여자가 돈을 주면 낭비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가족만 평안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대신 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지출, 즉 공과금, 식비, 경조사비, 수리비 등은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남들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매달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돈이 충분한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무언가 부족하기만 하면 모두의 첫 시선은 저를 향했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지서를 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씀씀이를 좀 살펴봐야겠다. 여자가 계산적이지 못하면 온 가족이 고생이야. 또 온 가족이었습니다. 왜 제가 낸 돈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고 그녀 아들의 월급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물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지훈 씨에게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고 조심스럽게 그가 기분 나빠할까봐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모를 급한 일을 대비해서 우리 돈 일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떨까?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엄마가 관리하시는 게 더 좋아. 당신은 쓸데없는 생각만 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우리의 작은 가정을 걱정하는 것이 쓸데없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시누이는 갈수록 통제 불가능하게 돈을 썼습니다. 차를 사고 휴대폰을 바꾸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는 몰랐지만 집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찾았습니다. 내가 잠시 돈 좀 빌리자꾸나.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마. 저는 그 나중에가 절대 오지 않을 것을 잘 알았지만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저는 이기적인 사람, 생각 없는 며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한 번 거절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번 돈도 이제 이 집 돈이야. 이 집에 시집 와 놓고 누구 돈, 내 돈 따지는 거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 아들이 번 돈은 왜 이 집 돈이 아닌 걸까요? 그 후로 저는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출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숫자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달은 제가 시댁에 들인 돈이 제 자신을 위해 쓴 돈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쇼핑도 여행도 하지 않았고 감이 아플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파 하루 쉬려고 했지만 병원비와 약값을 생각하니 그만두었습니다. 진통제 하나를 삼키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무도 저를 부축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누이가 빚이나 외부의 문제로 사고를 칠 때마다 뒷수습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네가 형님이니까, 네가 맏며느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 책임져야지라는 말이 몇 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희생의 한계가 어디인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충분한 걸까? 얼마를 해야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걸까? 아니면 제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속 주기만 해야 하는 걸까? 어떤 밤에는 방에 혼자 앉아 지갑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정 결정권도, 가정에서의 발언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둥인 동시에 잉여 인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쌓여
불씨 하나만 기다리며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바로 신우이가 교통사고를 낸 그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울린 전화벨 소리는 제가 삼켜왔던 모든 불공정을 끌어내어 저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계속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구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제 선잠을 찢어놓았고 심장이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자 화면에 신우이 유진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밖에서 시어머니가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강하고 급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문 열어. 저는 불길한 예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당황했지만 여전히 익숙한 계산적인 눈빛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그녀 뒤에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사고쳤다. 그녀는 짧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 갈아입고 당장 나랑 같이 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저는 끌려 나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유진이는 뒷좌석에서 얼굴을 감싼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그렇게 뚜렷한 공포를 느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아직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차는 한적한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었고 앞부분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한 남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몇몇 주민들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가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유진이의 팔을 잡아 끌고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입 다물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지훈 씨는 제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서야. 하지만 저는 괜찮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통경찰이 도착하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진이는 흐느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명령조였습니다. 민서야. 그녀는 저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대신 뒤집어써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뭘요, 어머님? 네가 운전했다고 해. 유진이는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하고. 네가 형님이니까 동생을 위해 한 번만 짊어져.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운전 안 했어요. 그녀는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며느리니까 희생해야지. 쟤한테 전과 기록 생기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돌아보며 그가 무언가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번 한 번만 유진이 좀 도와줘. 쟤는 아직 어린데. 어리다니. 그럼 저는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뒤집어 쓰라는 요구를 받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이 제가 해야 할 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도 널 며느리로 생각 안 할 줄 알아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인내, 돈을 건네주던 순간들.
대신 사과하던 순간들, 잉여 인간 취급을 받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밤 제가 고개를 끄덕인다면 남은 평생을 결코 바로 설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화가 나면서도 두려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바로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뭔데? 너 없이 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멀리 걸어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사건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비난했고 남편은 무서울 정도로 침묵했으며 유진이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제가 이 가족 전체와 맞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요. 그 사고의 밤은 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차갑고 축축한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부서진 기억의 조각처럼 제 눈에서 흐려지며 뒤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제 안의 눈물이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문득 갓 시집 왔을 때의 첫 몇 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진심으로 살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 드는 진정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법을 배웠으며 억울하게 꾸중을 들어도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파서 거의 일주일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식사를 챙겼고 밤에는 병상 옆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한 저녁 제가 그녀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을 때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도 며느리 하나는 잘 챙기네. 그 한마디에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저를 다르게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명령했고 여전히 꼬투리를 잡았으며 여전히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한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저 의무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 제가 건넨 돈 중에는 몇 번이나 줬는지, 시누이 학비가 필요할 때 제가 냈고, 시누이가 차를 바꿀 때 제가 냈으며, 집 지붕을 수리해야 할 때도 제가 냈습니다. 돈을 줄 때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갚으마. 하지만 나중에라는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작은 목돈을 모아 일에 필요한 새 노트북을 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서야, 집에 급한 돈이 필요한데 내가 좀 빌려주렴. 나중에 갚을 테니 노트북은 다음에 사도 되잖니. 저는 돈을 건네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 제 낡은 노트북은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동료의 것을 빌려 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누구도 보지 못하는 희생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쌓이고 쌓여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위해서도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좋은 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었는데 출장이 잦았습니다. 지훈 씨는 아내와 떨어져 사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하다가 거절했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고 싶었을 때 학원비가 꽤 비쌌습니다. 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배워. 당신 월급이면 충분하잖아. 저는 또 그만뒀습니다. 조금씩 저는 제 세상을 그 집,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제가 점차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그 안에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여러 번 자문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사라진다면 이 집에 누군가가 허전함을 느낄까? 아니면 그저 내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을까?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부엌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짜증 섞인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못하고 아픈 척은. 지훈 씨는 옆에 서서 그저 말했습니다. 힘내. 엄마 걱정하시게 하지 말고. 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유진이의 사고가 있던 밤 이후 저는 그들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짊어지고 견디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진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비 방안, 방패막이, 언제든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내몰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그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고 저는 발에 돌을 매단 것처럼 무겁게 내렸습니다. 익숙한 그 집 안에서 저는 문득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소속감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더라도 그들은 제가 예전처럼 순종적인 며느리로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관계는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처음으로 지난 세월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이 훨씬 더 혹독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댁은 강요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예전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몇 년 전의 김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숨막힐 듯 무거운 집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전 내내 방문을 닫고 있었고 시누이는 방에 틀어박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긴장한 얼굴로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사고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가족들이 출석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서 울리는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비해. 가서 똑바로 말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젯밤처럼 당황하지 않고 그녀는 이미 정신을 차리고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정리한 듯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유진이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일러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해라. 길이 미끄러웠다거나 차가 낡았다고 핑계를 대라.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 알아들었지. 가면 그냥 입 다물고 내가 말하게 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경찰서에서 모든 것은 느리지만 무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이는 형사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떨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계속 끼어들며 이야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뒤쪽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형사는 시간, 장소, 운전자, 피해자의 상태 등 아주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말을 더듬었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애가 너무 놀라서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때 밤이라 다들 정신이 없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저는 사고가 난 후에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무언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조사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계속할 것이며 가족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왜 동생 편드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무슨 놈의 사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알아? 지훈 씨가 끼어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만 고집 부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별것도 아닌 일,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고 한 가족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저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저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탐색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다. 지금 집안에 큰일이 생겼는데 네가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저는 심장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바친 수년간의 희생, 돈, 노력이 이제 와서 은혜도 모르는 것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가 그들의 눈에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저를 돌아보며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다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너한테 다 갚으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약속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저 돈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몇 년 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 다 이 집에 들였잖아요.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마치 그 사실을 처음 깨달은 사람처럼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단 몇 초 후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는 방에서 울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녀를 달랬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흐느낌을 들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가엾게 여겼었지만 동정이 제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를 그들과 분리시켰습니다. 저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오늘 한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협박하고 압박하고 제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옳고 그름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물러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명예뿐만 아니라 제 자신마저도.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채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는데 또다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노크가 아니라 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고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가 밤중에 제 방문을 두드릴 때는 단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문 밖에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문을 열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는 그 옆에 눈이 퉁퉁 부은 채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시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후 내내 생각해 봤는데 이 일을 더 이상 끌 수는 없다. 저는 가만히 서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대신 뒤집어 써야겠다. 애두르는 말 한마디 없이 전부 다.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내가 운전했고 유진이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 내가 형님이니까 동생을 위해 짊어져. 저는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빨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너는 며느리니까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지. 고작 내 명예 때문에 동생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냐. 그들에게 제 명예는 고작 조금일 뿐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 너무 무서워. 한양, 오니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내 사고가 났던 그 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유진이의 모습, 시어머니가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할 때
침묵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안의 연민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짊어지라고 할 권리는 없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이 집이 없었으면 네가 제대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도 이래서 제 밥벌이는 합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7년간의 며느리 노릇. 그녀의 눈에 저는 여전히 얹혀 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책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서야, 제발 일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마.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되잖아. 내가 당신 손해보게 안 할게.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느낌이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뭘로 보장하는데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유진이가 전과라도 생기면 제 인생은 끝이야. 나중에 누가 날 부양하고 이 집을 누가 돌보겠어. 네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한마디 한마디가 밧줄처럼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려운지 아픈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너무나 피곤해졌습니다. 제가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거짓말로 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박 여사님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정말 철없는 여자구나. 며느리가 됐으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이 집만큼 널 생각해주는 곳이 어디 있다고. 저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셨으면 왜 어머님 딸 대신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세요? 그 질문에 방아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달래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끝까지 안 하겠다면 이 집에서 편히 살 생각은 하지 마라.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살아온 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했던 벽들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족이라고 부르던 것이 사실은 더 사랑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약한 사람이 희생해야 하는 시스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좋아,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말 똑똑히 기억해도.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 유진이의 우는 소리, 남편의 무력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요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한 가지를 또한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다고. 만약 지금 제가 고개를 숙인다면 저는 제 자신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대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공식적으로 잉여 인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태도 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에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남편은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청소를 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저에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대화했고 시누이는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모든 대화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가끔 부엌에 서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 느낌은 슬픔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잘못을 빌고 희생을 자처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인 말들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 바로 앞에서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우리 모녀끼리 의지하고 살아야지. 남은 기대할 게 못 돼. 저는 또다시 남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온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짜증을 잘 내고 쉽게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에게 어디 갔다 늦게 오냐고 묻자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알 거 없어.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미한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가족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마치 이 모든 문제가 저 때문에 생긴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면 모두가 힘들어질 뿐이야. 저는 가만히 서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대신 나서주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하겠다고 약속하마. 앞으로 널 친딸처럼 여길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그 말씀은 귀에 익네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제넘게 굴지 마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회유, 협박, 고립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막 잠자리에 들려 할 때 지훈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아주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좀 그만 힘들게 해.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오빠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당신이 형님이면서 어떻게 동생 생각은 안 해? 그럼 오빠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내 생각해봤어요.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마.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선택했잖아요. 지훈 씨는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고집부리면 나 원망하지 마.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 완전히 그의 가족 편에 서서 저를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설득하고 비난하게 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느니, 며느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느니, 저는 듣기만 해도 지쳤습니다. 아무도 제가 두려운지,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신우이를 구해낼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끔 방에 혼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잃을까봐, 남편을 잃을까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죄를 뒤집어 쓴다면 단 한 번이라도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들이 저에게 감사할까? 아니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까?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날들 속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만 맞서면 제가 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이성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났던 밤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시간, 제가 있던 장소, 시어머니가 했던 말, 지훈 씨가 강요했던 한마디를 저는 조용히 메시지를 저장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치고 흔들리는 척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결심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결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 빠지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 그곳에서 걸어 나오거나,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압박 끝에 저는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너무 강하게 반발하면 그들은 저를 더욱 옥챈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통제에 익숙했고 제 의지를 꺾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서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순응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통화하는 방식, 사고에 대해 말할 때 변하는 그녀의 목소리 톤을 관찰했습니다. 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불안해하는 신우이의 눈빛을 관찰했습니다. 친가족을 보호하고 싶으면서도 일이 통제 불능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지훈 씨의 어색함까지도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침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었고 단지 그것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복도에 서 있다가 우연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서재,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주자.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댈 사람 우리밖에 없는데 결국 마음 약해지게 돼 있어. 언니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그녀가 툭 내뱉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선택권이 어디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들이 오랫동안 제가 어렴풋이 느끼기만 했던 것을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저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구부러뜨릴 수 있는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열고 지난 며칠간의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저장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
심지어 반쯤 감춰진 협박의 말들까지.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시간과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지훈 씨에게는 피곤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곧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날 만큼 친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할 만큼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생활부터 사고가 났던 밤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끊지 않고 오랫동안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대신 죄를 뒤집었으면 그 결과는 몇 년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아. 평생 널 따라다닐 거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저장 같은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모두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살아와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치고 혼란스러운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고 그들이 믿게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죽을 끓여주었고 몇 마디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략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씨가 제 옆에 앉아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동의해주면 내가 나중에 절대 당신 손해보게 안 할게. 도로사, 저는 그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뭘로 약속하는데요? 제가 아주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난 그냥 모든 일이 조용히 해결됐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해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이 집은 너한테 달려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압박감을 느끼는 대신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명백한 조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확실히 올 것이라고 알고 있던 그날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다시 부르는 날, 그들이 제가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믿는 날, 제가 예전처럼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날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강요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자신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찰하고 기억하고 때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음번에 경찰서에 들어설 때 더 이상 강요받는 사람의 자격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들어설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집안의 모든 것이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교묘한 강요나 은밀한 눈초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일이 몇 마디 거짓말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진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요? 저번에 다 조사했잖아요. 네, 가족은 협조할 겁니다.
저는 그녀가 수화기를 책상에 세게 내려놓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방 쪽으로 빠르게 걸어와 노크도 없이 문을 확 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에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고 한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온했습니다. 네. 제 태도에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거나 최소한 캐물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더는 못 견디겠어. 너무 무서워. 시어머니는 그녀를 끌어안고 달래면서도 꾸짖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말을 통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눈에 띄게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속삭이듯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자 그는 저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서야, 잘 생각해봤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고통이 아니라 그저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잘 생각해봤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결과가 작지 않다는 거 알잖아. 유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어져. 그럼 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뒤집었으면 저는 안 힘들어져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제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충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고 이전의 의례적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이모들이 차례로 나타났고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대의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 집에서 몇 년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한 사람이 희생하면 온 가족이 평안해. 그 말들은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두려운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대의와 온 가족만을 말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내모는 가족.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다오. 이 일만 끝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저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올바르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며 당혹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설득당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 지훈 씨가 서성이는 발소리, 옆방에서 유진이가 불안하게 뒤척이는 소리. 예전에 그 소리들은 제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의 원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말 기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강요가 아니라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지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제발 일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마. 저는 손을 빼내고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일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문이 제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경찰서로 가는 길은 제게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서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묵은 서류 냄새와 식은 커피 냄새가 섞여 오히려 이상할 만큼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습니다. 저와는 대조적으로 옆에 앉은 시누이는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었고 눈은 불안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맞은편 의자에 피곤한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보호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은 각자를 따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불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닫힌 문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마치 더 오래 쳐다보면 무언가 바뀔 것이라는 듯이. 거의 1시간 후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팔을 잡아 끌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유진이의 진술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짧게 마주쳤다가 황급히 비켜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제 등 뒤에서 닫히며 저를 바깥에 그 사람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상상했던 것처럼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형사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 긴장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대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철을 놓고 한 장씩 넘기며 물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에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증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욱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르게 말하던데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대신 뒤집어 쓰길 원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형사님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도 있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쓰라고 강요한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형사님은 눈썹을 살짝 치켜떴습니다. 보여주시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정리해둔 항목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 시간대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온 시간, 그때 제가 있던 장소, 그 후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 형사님은 매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 몇 줄을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범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들이 압박을 가했습니까?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저는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감정을 섞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며느리니까 희생해야지라는 말에 대해,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치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형사님은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이 규정에 따라 명확히 처리될 것이라는 점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대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탐색적이었고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뭐라고 했어?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녀는 마치 누가 세게 민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고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님이 나와서 온 가족을 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엄격했습니다. 진술과 증거를 대조한 결과 우리는 차량 운전자인 박유진 씨를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 말은 방 안에 떨어진 벼락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지훈 씨는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신우이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짓누르던 커다란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진짜 후폭풍은 이제 막 문턱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형사님이 처리 방향을 발표한 후 조사실은 숨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처럼 굳어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옆에 서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여자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선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사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 위치 기록, 통화 기록, 그리고 각 당사자의 진술을 대조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김민서 씨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명확하고 단호했으며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순간까지도 그녀가 약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여겼던 며느리가 이렇게 침착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을 겁니다. 형사님은 그녀를 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거에 기반하여 일합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의존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면 나 망하라는 거잖아. 저는 유진이를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한 거지. 그 말에 유진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독한 것,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에서 널 몇 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렸을까요? 어머님,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노력, 전부 제가 바쳤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자마자 어머님이 가장 먼저 내몬 사람은 저였잖아요.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왜 그런 걸 준비하면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책망이 아니라 그저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막을까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또 희생하라고 할까 봐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우리는 사고 당사자 및 관련자들과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협조해야 하며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사는 끝났습니다. 모두가 복도로 나왔을 때 아무도 올 때의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유진이는 지훈 씨의 부축을 받으며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뒤따라갔습니다. 경찰서를 떠나기 전 형사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계속 압박을 받으시면 다시 신고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지난 7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문에 이르자 시어머니가 큰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온 가족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나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저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사람 대신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끈적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저와 시댁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옷 몇 벌과 개인 물품들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막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가 물었습니다. 친정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나설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서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저는 멈춰 서서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가는 거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밖으로 나섰고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걸었습니다. 제 뒤에는 산산조각 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제가 남았다면 산산조각 났을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진짜 후폭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경찰서에서 진실을 말한 그 순간이 이미 하나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지냈습니다. 익숙한 작은 방, 낡은 이불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는 마치 제가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안전한 곳으로 돌아온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아주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얘야. 그 네 글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한편 시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지훈 씨의 빗발치는 전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때는 돌아와서 어머니와 이야기해달라고 애원했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냉정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가고 나서 집이 난리가 났어. 그는 한 통화에서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계속 불려가서 조사받고 엄마는 쓰러지셨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할 만큼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 일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신 책임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훈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희생했더라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충분히 희생했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사고 소식은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누이의 철없는 행동을 탓했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의 과보호를 탓했습니다. 저에게 대의를 위해 희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기 위해 전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일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시누이는 여러 번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위기를 넘겼지만 치료비가 엄청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댁은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용히 감당했던 그 돈들을 이제는 아무도 대신 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항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희생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야, 집에 와서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수화기 너머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무력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어머니가 문을 열어준 후에야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그를 보니 피로와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었던 남자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그를 보며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죄를 뒤집어 쓰지 않은 거요. 아니면 오빠가 그들이 저를 몰아붙이도록 내버려 둔 거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인정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미터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쌓여온 상처의 세월로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든 아니든 제 안의 믿음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안 돌아가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 씨는 저를 보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살 수 없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는 침묵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의 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며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했고 제때 식사를 챙겼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우이로부터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언니.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과 한마디가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댁은 점차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중재해주지 않고, 제가 돈을 내주지 않고, 제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자 모든 것이 더 어려워졌고 또한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그 여자.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 가정을 떠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진짜 실패는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시댁이 마주해야 했던 결과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것은 과보호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고 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정의 가장 힘든 부분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두려움 없이 고개 숙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제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시며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은 빠졌는데 눈빛은 더 밝아졌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보면서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였지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아는 버전의 저였습니다. 그 후 지훈 씨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편에 서주지 못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모든 선을 넘도록 내버려 둔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평온했습니다.
어떤 사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붙잡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결혼은 결국 한 번의 교통사고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시당하고 방패막이로 내몰리고 당연한 듯 희생을 강요당했던 그 순간들부터 아주 오래전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모든 것을 드러낸 마지막 한 방울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전 시댁이 보상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영원히 고개 숙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어려움에 통쾌해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바쁘지만 제 능력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으며 모든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며느리, 아내, 딸이라는 역할이 존중받을 권리를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길에 저는 예전 경찰서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형사님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도 진실을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고개를 숙였다면 아마 지금도 저는 제가 그저 대체품, 손해보는 사람, 언제든 내몰릴 수 있는 존재인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참기 위해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알 만큼 현명해야 한다. 제 이야기는 복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당신에게 의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당신의 미래, 명예, 그리고 인생을 희생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경찰서를 걸어 나온 날, 저는 서류상의 가족 하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이 가장 공정한 결말이었습니다.